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댓글 확인. 몰락한 양반 이도겸은 빚쟁이를 피해 바닷가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굶주림과 고통으로 초췌해진 그는 절망에 잠겨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젠장, 더 이상 갈 곳도 없구나. 빚쟁이들의 발소리가 등 뒤에서 가까워지자 그는 모든 것을 놓으려 절벽 아래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고통이 끝날 것 같던 순간 그의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휘청였습니다. 그때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이 그의 팔목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놀라 고개를 돌리자 해녀 복장의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끌어올려 안전한 바위 위에 앉혔습니다. 괜찮으시오? 어서 이쪽으로. 여인의 차분한 목소리는 도겸의 불안한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지요. 해녀 백연 그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을 터였습니다. 백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시구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모양인데 내 집으로 가서 몸을 추스르시오. 어찌 초면에 이리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도겸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묻자 백연은 그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초면이 대수겠습니까? 일단 몸부터 피하는 게 우선이지요. 도겸은 그 순수한 호의를 의심하면서도 일단 그녀를 목숨을 부지할 방편으로 여기며 위기를 모면할 궁리만 했습니다. 백연의 오두막은 비릿한 해초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몸을 씻고 나온 도겸은 짐짓 무심한 척했지만 이내 호롱불 아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을 은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모습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었습니다. 햇볕과 소금기에 절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피부, 고된 노동으로 뒤틀린 마디마디가 굵은 손가락은 사내의 것보다 투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비위를 상하게 한 것은 왼쪽 뺨을 길게 가로지르는 흉터였습니다. 희번덕거리는 하얀 속살이 아물며 남은 흉터는 마치 거대한 진의 한 마리가 기어가는 듯 징그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 흉터 때문인지 왼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들려 올라가 무표정한 얼굴이 마치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흉측하다마다. 어찌 여인의 얼굴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한때 내가 품었던 기생들의 배곡 같은 살결은 어디 가고 말라붙은 생선 같은 여인의 손에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는가. 그는 속으로 경멸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몸을 숨기고 굶주림을 피할 곳이 필요했기에 역겨움을 감추고 필사적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체면 따위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였지요. 그는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백년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인 양 떨렸고 눈빛은 감격한 듯 촉촉했습니다. 소인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아씨의 것입니다. 부디 소인을 잠시 거두어 주신다면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백연은 해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은혜 같은 것은 생각지 마십시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에는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어딘가 모를 순애보적인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지요. 도겸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순진한 것. 당분간 이 여인의 순수함을 이용해야겠어. 내 처지가 나아지면 언제든 끊어낼 인연이지. 백연은 그를 걱정하며 따뜻한 전복죽을 권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이곳까지 올 리는 없으니 당분간 이곳에서 쉬십시오. 도겸은 감격한 척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의 마음도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에도 인간적인 온기 대신 생존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양반가의 도련님으로 도겸은 부족함 없이 귀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삶은 비단길처럼 펼쳐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놓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폭풍처럼 들이닥친 가문의 몰락은 순식간에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허황된 사업에 전 재산을 탕진했고 믿었던 친척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부모님을 파멸로 이끌었고 도겸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양반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었지요. 절망에 빠진 그는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술과 여자, 도박으로 탕진해버렸고 결국 빚쟁이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밤마다 차가운 돌바닥에 잠들며 그는 세상의 잔인함과 인간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직함? 신의? 그런 것은 가진 자들의 사치일 뿐이다. 약한 자는 짓밟히고 순진한 자는 이용당하는 법. 그의 영혼은 점차 얼어붙었고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철저히 숨기고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냉정한 계산이 그의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백연의 순수한 눈빛도 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이용할 수단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녀의 선의를 이용해 이 위기를 넘기는 것, 그것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늘어놓았습니다.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글 공부하신 귀한 분이. 백연이 안타깝게 묻자 도겸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각박하여 가세가 기우니 모두가 등을 돌립디다. 믿었던 법마저 저를 비웃으니 이 세상에 제 한 몸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백연은 한평생 바다에서만 살아온 터라 남자와 연을 맺어본 적 없었고 이리도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는 도겸에게 측은지심을 넘어선 알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녀의 순박한 마음에 새겨졌고 백연은 그를 마치 처음 맞이하는 새신랑처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거칠어진 손으로 그의 이마를 짚고 밤새도록 식은땀을 닦아주며 도겸의 작은 투정에도 마음 졸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물질과 고달픈 노동의 연속이었으나 도겸을 돌보는 순간만큼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도겸은 그저 구원해준 이가 아닌 그녀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연은 그의 눈물에 마음 약해져 밤낮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도겸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그는 오두막을 벗어나 근처 주막을 기웃거렸습니다. 거기서 만난 건달패들과 어울리며 그는 희미하게나마 손에 들어온 몇 푼의 돈을 기생년들의 치맛자락에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는 기생집의 음습한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글 공부하던 양반의 손은 이제 주사위를 굴리고 패를 섞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도박으로 허망한 일확천금을 꿈꾸며 가진 것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눈이 멀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쾌락의 그림자가 뒤섞여 있었지만 백연에게 돌아갈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진한 미소와 함께 기구한 팔자를 한탄했습니다. 낮에는 백연의 헌신에 감동하는 척하며 그녀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밤에는 기생집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이중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이중적인 생활은 백연이 해녀질로 번 돈을 탕진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도겸은 지친 백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연아, 내게 급히 쓸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내가 모아둔 돈이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백연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 돈은 그녀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도겸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사정이 급하다. 큰일을 도모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나를 돕는다면 훗날 반드시 10배, 100배로 갚으마. 그는 그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백연의 눈에서는 희미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도겸의 등을 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도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읽지 못했고 그저 그가 큰 어려움에 처했으리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밤의 기생집은 가야금 소리,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도겸은 그곳에서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기생 화련을 만났습니다. 어머, 낭군님. 이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화련은 교태로운 목소리로 그를 맞았고 새침한 눈빛과 요염한 몸짓은 단번에 도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련은 도겸의 번듯한 행색 뒤에 드리운 초췌함과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며 얻은 노련한 감으로 그가 한때 귀한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몰락했음을 짐작했습니다. 화련은 도겸의 귀티 나는 말투와 겉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를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겸이 돈을 빌릴 때마다 수수료를 챙겼고 도박판에서 도겸이 돈을 탕진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낭군님 같은 분이 어찌 이리 고생을 하신단 말입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낭군님의 앞날을 밝혀줄 리가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 힘을 비축해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달콤하게 속삭이며 그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넣었고 그 대가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갈취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먼 도겸은 화련의 가머니설에 속아 유혹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백연의 순수한 정성에 감동하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화련을 찾아 향락에 젖어들었지요. 화련은 도겸을 꼭두각시처럼 다루었고 도겸은 자신이 놀아나는 줄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밤마다 기생집에 드나드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대담해졌고 백연이 차린 밥상을 외면한 채 화련과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백연은 영문도 모른 채 홀로 그를 기다리며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화련은 도겸을 통해 더 큰 권력과 부를 얻으려는 야심으로 그에게 영향력 있는 권력가들을 소개하며 그의 과거를 과장했습니다. 도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생집 도박판에서 이도겸은 오석이라는 교활한 친구와 어울렸습니다. 오석은 도겸의 몰락한 처지를 알고도 그를 더욱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오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도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던졌습니다. 야, 도겸아. 요새 내 옆에 붙어 산다는 그 해녀 말이다. 우리랑 재미있는 내기라도 한판 할까? 도겸이 몽롱하게 묻자 오석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이 내기에서 진다면 그 해녀의 머리를 올려주는 것은 어떠냐? 그아하. 머리를 올린다는 것은 여인을 첩으로 삼거나 모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비유하는 천박한 제안이었습니다. 도겸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곧 술기운과 친구들의 비웃음에 휩쓸렸습니다. 백연의 순수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비열한 도박에 백연의 순결한 마음을 내던졌습니다. 도박패가 오가는 긴장감 속에서 오석은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내 승리다. 도겸아, 약속대로 해녀의 머리를 올려라. 새벽녘 도박판은 막을 내렸고 이도겸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백연과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죄책감과 불안에 휩싸인 채 백연의 오두막으로 돌아온 도겸을 백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맞았습니다. 도련님, 이제야 오셨습니까? 술을 이리 많이 드셨으니 따뜻한 설탕물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도겸은 고개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백연아. 하고 불렀습니다. 백연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등을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도겸은 망설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비열한 끈적임과 죄책감으로 쿵쿵 울렸습니다. 백연을 욕보여야 한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눈앞에 백연을 보았습니다. 투박하고 흉터 가득한 그녀의 얼굴, 고된 해녀질로 다져진 몸에서 풍기는 바다 내음이 순간 그의 비위와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거슬렀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 그의 목구멍은 끈적하게 달라붙는 듯했습니다. 오석과 친구들의 비웃음과 협박이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마치 뼈를 깎아내는 듯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백연아, 내가 너와 하룻밤을 보내야만 한다. 백연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푸른 등불 아래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아린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맑은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도겸의 떨리는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애틋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가 도련님의 모든 짐을 함께 지고 싶습니다. 백연은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순정은 그의 요구가 치욕스러운 도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온전히 필요로 한다는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평생 남자와의 인연 없이 오직 거친 바다와 고된 노동에만 매달려 살아온 백연에게 도겸은 그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바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 소박한 몸짓에는 수치심보다 더 큰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숭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낮게 울었고 깜빡이는 호롱불 그림자 아래 드러난 것은 고운 비단결 같은 살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물질로 단련된 단단한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몸 그리고 소금기 밴 바다 내음이었습니다. 도겸은 짐승처럼 달려들려던 자신의 욕정이 그녀의 순결한 침묵 앞에서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그곳에 깊게 새겨진 상처와 굳은 살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같이 차가운 바다와 사투를 벌인 흔적이었습니다. 그 거친 감촉은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양심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백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남자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애틋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투명한 눈물을 본 순간 도겸은 난생 처음으로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그녀의 순수한 희생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그는 차마 그녀를 온전히 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한은 잠시뿐.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기생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백연의 순수한 희생은 그의 타락한 마음을 돌이킬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백연은 도겸과의 하룻밤이 도박 내기 때문임을 꿈에도 모른 채 그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도겸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착각하며 밤낮으로 그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마음은 이미 화련과 향락에 빼앗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백연의 밥상보다 화련의 진수성찬을, 백연의 순수한 눈빛보다 화련의 교태로운 웃음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깃들었고 영혼은 병들어갔습니다. 화련은 도겸의 어리석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재산을 제 명의로 돌리고 그의 이름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도겸은 화련의 술수에 놀아나가진 모든 것을 잃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녀의 옆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생집에서 돈을 탕진했고 백연의 집에는 그림자조차 들이오지 않았습니다. 백연은 밤늦도록 문을 열어놓고 그의 안녕을 빌었지만 그녀의 기다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화련의 배신은 잔인하고 갑작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화련은 냉정하게 도겸을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으니 내 앞에서 사라져 주시오. 당신은 쓸모없는 폐물일 뿐이오. 더러운 거지 꼴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도겸은 충격받아 절규했지만 화련은 코웃음 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화련의 차가운 말에 도겸은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갈취당한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떠돌이 신세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양반가의 자제였던 그의 몰골은 처참한 거짓골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그는 백연에게 지은 죄를 깨달았지만 그의 후회는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도겸이 떠돌이 신세가 된 지 5년이 흘렀지만 백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그를 기다리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지요. 백연은 매일 밤 오두막 한쪽에 모셔둔 신주단지 앞에 앉아 도겸의 안녕과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친 물질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도겸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밤 백연이 흐느끼며 신주단지를 껴안는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단지가 깨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백연은 절규하며 통곡했습니다. 도련님, 이것이 무슨 징조입니까? 저를 두고 영영 가버리신단 말입니까? 깨진 단지 조각들은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주단지가 깨진 것이 도겸에게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징조일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도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또다시 몇 해가 흘러일수록 꼬박 5년 이도겸은 전국을 떠돌며 밑바닥 인생을 전전했습니다. 그의 몸은 뼈만 남았고 몰골은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거짓골이었습니다. 배고프구나. 정말 끝이 없구나. 그는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구나. 이대로 죽어버릴까? 아니, 그래도 백연이 있는 곳이라면, 그녀라면, 어쩌면. 그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익숙한 바닷가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백연에게 받은 은혜와 자신의 위선적인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백연의 오두막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백연의 오두막 앞에 다다른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년 전과 다름없는 백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도련님, 맞으십니까? 설마 도련님이? 백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겨우 백연아, 내가 돌아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비참하게 망가진 몰골로 선 그를 본 백년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했지요.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백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도겸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퀴퀴한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그의 팔을 잡고 오두막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직접 그의 더러워진 몸을 씻겨주고 정성껏 해산물 죽을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도련님.
도겸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백연은 곱게 접힌 깨끗한 도포 한 벌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입으십시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5년 전 도겸이 백연에게 주었던 몇 냥의 엽전으로 그녀가 손수 마련해 간직해 온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백연의 변함없는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백연아, 백연아,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백연의 따뜻한 품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백연의 변함없는 사랑과 환대는 이도겸의 오랜 위선을 녹여 그를 각성시켰습니다. 백연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백연의 옆에서 밤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참회하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백연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로 맹세하자 그의 눈빛은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겸은 백연에게 청혼하며 남은 생을 그녀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백연 역시 눈물로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지요.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날부터 도겸은 낮에는 백연이 물질하는 것을 돕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밤늦도록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백연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자신의 굳은 의지 덕분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백연은 피곤해하는 그에게 차를 건네며 격려했습니다. 도련님,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몸이 상하실까 걱정입니다. 도겸은 답했습니다. 괜찮다, 백연아. 너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백연의 믿음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백연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년 후 과거 시험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도겸은 학자의 풍모를 갖추고 백연의 응원 속의 한양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의 실세로 군림하던 원님에게는 화련이라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한때 도겸을 파멸로 이끌었던 바로 그 기생이었지요. 그녀는 원님의 비호 아래 호의호식하며 지냈지만 자신의 악행이 언젠가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특히 자신이 벌인 도겸에 대한 앙심으로 간간히 사람을 풀어 그의 행방을 수소문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 마을에서 한 해녀와 살며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녀의 얼굴은 증오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더러운 거지 놈이 아직도 살아있었어? 만에 하나 저놈이 벼슬길에라도 오르면 내 과거가 전부 드러날 것이다. 두려움에 휩싸인 화련은 당장 원님에게 달려가 교태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리,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파렴치한 놈이 이 근방에서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자가 벼슬길에 오르면 필시 제게 안갚음을 할 것이고 나리와 저의 관계까지 들춰내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화련의 연기에 완전히 넘어간 원님은 그녀의 말을 굳게 믿고 도겸의 앞길을 막기 위한 비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시험 당일 도겸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을 포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이도겸이냐? 신분이 불분명하고 행실이 불량하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원님의 명의시니 내 놈은 이번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원님은 도겸의 신분을 문제 삼아 시험장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를 조롱하며 끌어내라 명했습니다. 눈앞에서 꿈이 꺾인 도겸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절망에 빠진 도겸에게 백연이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도련님,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도겸은 그녀가 원님에게 찾아가 애원이라도 할까 싶어 만류했지만 백연은 그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날 백연은 해산물을 팔러 가는 척하며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좌절한 도겸을 보며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주막 한편에 앉아 국밥을 시켜놓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 옆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장사치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글쎄, 우리 원님 같은 탐관오리들은 암행어사 뜬다는 소문만 돌아도 오금을 못 편다지 않나? 그렇고 말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벌벌 기는 판에 죄 지은 놈들은 오죽하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연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시장에 왈패 몇몇을 찾아가 어머니의 유품인 산호 머리꼬지를 팔아 마련한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나으리들 부탁이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잠행하셨다더라 하는 소문을 곳곳에 퍼뜨려 주십시오. 왈패들이 퍼뜨린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내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죄지은 자는 제발 저린다고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진 원님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히 관아의 곡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혹여 암행어사에게 꼬투리라도 잡힐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련의 사주를 받아 과거 응시를 막았던 이도겸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님은 서둘러 이도겸을 풀어주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도겸은 어리둥절했지만 다시 얻은 기회에 감사하며 시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보는 하늘의 뜻이자 백연의 믿음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는 시험장에서 도겸은 백연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급제하리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그의 붓끝에 담겨 물 흐르듯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글에는 지난 삶의 회한과 각성 그리고 백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살아있는 혼을 담은 듯 빛났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지를 읽으며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만장일치로 최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며칠 후 과거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한양 거리에는 환호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불린 이름은 바로 이도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장원 급제를 차지했습니다. 백연이 사는 작은 어촌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연아! 이도겸 도련님께서 장원 급제를 하셨단다! 장원이야! 장원! 백연은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리다 이내 기쁨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도겸은 장원 급제 후 조정에서 촉망받는 벼슬아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몰락한 양반 대신 장원 급제자이자 청렴한 관리라는 빛나는 명예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연의 헌신적인 사랑과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도겸은 즉시 복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이조판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는 몇 달에 걸쳐 밤낮으로 화련과 원님의 비리를 뒷조사하여 상세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원님에게 착취당했던 백성들의 눈물 섞인 증언과 조작된 관아의 장부까지 확보한 뒤 마침내 이조판서를 찾아가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도겸의 충심과 정의감에 감명받은 판서는 즉시 왕에게 상소하여 감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국문장에 죄인들이 끌려 나왔다. 도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화려는 거짓으로 사람을 농락하고 재산을 갈취했으며 원님은 그와 결탁하여 국고를 횡령하고 백성을 착취했으니 그 죄가 지극히 중하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 그들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원님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났고 화련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오석과 친구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겸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나라의 법도로서 정의를 실현하며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모든 악행이 심판받고 정의가 바로 서자 이도겸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원 급제 소식은 한양의 사교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과거 그를 외면했던 친척들이 염치불고하고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도겸이 관아에서 돌아오자 숙부가 와 있었다. 그가 굶주릴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숙부였다. 도겸아, 내가 이리 훌륭하게 될 줄 내 진작에 알았다.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자랑이야. 숙부는 기름진 얼굴로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겸은 차갑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숙부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본론을 꺼냈다. 내 혼처를 걱정하는 어른들이 많다. 마침 병조판서 대감댁에 아주 현숙한 교수가 있는데 너와 짝을 지어주면 우리 가문이 더욱 번성하지 않겠느냐? 도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숙부님, 제게는 이미 정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숙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바닷가에서 만났다는 그 해녀 말이냐? 도겸아, 정신 차려라. 그런 천한 것을 정실 부인으로 드릴 셈이냐? 가문의 망신이다. 첩으로 두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냐만 안사람으로는 절대 안 될 말이다. 그 순간 도겸의 인내가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숙부를 노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갈 때 숙부님과 가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 목숨을 구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제 영혼을 일으켜 세운 것은 오직 그 천한 해녀라 부르는 백연,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가문이란 바로 백연입니다. 그 여인 외에 다른 정실은 없을 것이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숙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아갔고 그날 이후 한양에는 이도겸이 미천한 해녀에게 홀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친척들이 퍼뜨린 소문이었다. 백연은 한양 저택에서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자신의 존재가 사랑하는 낭군님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겸은 백연의 얼굴을 감싸쥐고 굳은 맹세를 전했다. 백연아, 나는 이미 그대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 청하였고 그대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었다. 허나 그것은 우리 둘만의 약조였을 뿐. 이제 나는 그대를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나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양반이 해녀를 아내로 맞는 것을 손가락질할 테지. 허나 그대는 천한 해녀가 아니라 나를 구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한 나의 하늘이다. 내가 그대의 신분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도겸은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이용해 백연을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봉급과 재산을 털어 관아의 도움으로 그녀를 해녀의 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식으로 양인의 신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여인이라 칭하며 공을 알려 그녀에게 걸맞은 예우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혼례날 도겸은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신분 차이를 비웃던 사람들도 장원 급제한 젊은 관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는 여인의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비단길 위를 걷는 백연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해녀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화롯과 족두리는 그녀의 얼굴에 난 흉터마저도 고귀한 훈장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도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엄격한 신분 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파문과도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편견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지요. 이들의 이야기는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상징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도겸은 벼슬길에 올라서도 백연에 대한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청 후 항상 백연에게 달려갔고 그녀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백연 또한 현명한 아내로서 그를 내조하며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었지만 온화한 목소리로 도겸은 백연에게 말했습니다. 백연아, 내 평생 너를 만나 비로소 진정한 삶을 알았구나. 내가 내게 베푼 사랑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였느니. 백연은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도련님, 저의 낭군님. 저 또한 낭군님 덕분에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낭군님과의 세월은 제게 가장 값진 선물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금슬 좋게 평생을 해로했습니다. 마침내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도겸과 백연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신분과 세상의 편견을 넘어 얼마나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야담으로 길이 남았습니다. 무료로 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댓글 확인.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